안녕하십니까. 3시에서 6시 사이 여러분의 지식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경영학 교과서, 그 중에서도 마케팅 파트에서 가장 첫 페이지에 가장 굵은 글씨로 그리고 가장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전설적인 사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막에 숨겨진 인간의 오만함, 그리고 숫자가 범한 치명적인 실수,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기업을 무릎 꿇린 그 짜릿한 반전 드라마를 제대로 아는 분은 드물죠. 오늘의 이야기는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 바로 코카콜라가 스스로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았던 그날의 이야기, 바로 뉴코크 사태입니다. 99년 동안 지켜온 비밀의 레시피를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맛을 바꿨다가 회사가 공중분해될 뻔했던 사연.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코카콜라의 엘리트 임원들은 왜 그런 미친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분노한 미국인들은 어떻게 거대한 공룡 기업을 굴복시켰을까요? 지금부터 그 황당하고도 통쾌한 비즈니스 스릴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85년 4월 23일 뉴욕의 링컨 센터입니다. 이날 링컨 센터에는 무려 7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대통령의 중배 발표라도 있는 것처럼 엄숙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무대 위 조명이 켜지고 당시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로베르토 고이주에타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폭탄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코카콜라의 역사를 새로 씁니다. 99년 만에 처음으로 코카콜라의 제조법을 바꿉니다. 더 부드럽고, 더 달콤하고, 더 완벽한 맛. 이것이 바로 뉴코크입니다. 기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죠. 회장님, 그렇다면 기존의 코카콜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이즈에타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구형 코카콜라는 없습니다. 오늘부로 생산을 중단합니다.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순간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886년 존 펜버턴 박사가 처음 만든 이후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미국인들에게는 성수나 다름없는 그 맛을 없애겠다니요. 하지만 코카콜라 경영진의 표정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죠. 왜냐고요? 그들 손에는 완벽한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무려 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소비자들이 옛날 콜라보다 새로운 콜라를 압도적으로 더 좋아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맛이 더 좋으면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이것은 비즈니스의 기본 아니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건드린 건 단순한 탄산음료가 아니라 미국인들의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코카콜라 본사를 향한 제2의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코카콜라를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을까요?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코카콜라의 영원한 라이벌, 펩시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코카콜라는 건드릴 수 없는 제왕이었습니다. 펩시는 그저 귀여운 이인자였죠. 그런데 1975년, 펩시가 작정하고 덤벼듭니다. 그 유명한 펩시 챌린지 마케팅을 시작한 겁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쇼핑몰이나 공원에 부스를 차려놓고 상표를 가린 2개의 컵에 콜라를 따라줍니다. 하나는 코카콜라, 하나는 펩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시게 한 뒤 묻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맛있나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펩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펩시는 코카콜라보다 더 달고 톡 쏘는 맛이 강하지 않고 부드러웠습니다. 눈을 가리고 한 모금만 딱 마셨을 때 인간의 혀는 본능적으로 더 달콤한 것을 찾게 되어 있었던 거죠. 펩시는 이 장면을 텔레비전 광고로 내보냈습니다. 보셨죠? 사람들은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펩시를 선택합니다. 코카콜라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저거 다 조작이다 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직원들이 몰래 자체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자기네 직원들조차 눈을 가리고 마시면 펩시를 골랐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위협이었죠. 1980년대 초반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코카콜라를 할아버지들이나 마시는 낡은 음료 취급을 하기 시작했고, 펩시는 마이클 잭슨 같은 슈퍼스타를 내세워 젊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은 60%대에서 24%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 펩시는 턱 밑까지 추격해왔죠. 슈퍼마켓 판매량만 놓고 보면 이미 펩시가 코카콜라를 역전했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코카콜라 경영진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100년 제국이 무너진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때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한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맛이다. 우리가 맛에서 지고 있다. 펩시보다 더 달고 더 부드러운 콜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1982년 극비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코드명 프로젝트 캔자스.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보안 속에서 코카콜라의 연구원들은 레시피를 뜯어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펩시를 이기는 맛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배합 끝에 그들은 마침내 새로운 맛을 찾아냈습니다. 기존 코카콜라 특유의 톡 쏘는 맛을 줄이고 단맛을 대폭 강화한 사실상 펩시와 아주 비슷한 맛이었죠. 그리고 검증에 들어갑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맛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새로운 맛은 펩시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코카콜라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영진은 환호했습니다. 찾았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그들은 이 데이터를 맹신했습니다. 맛이 더 좋으니까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이 테스트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모금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쇼핑몰에서 종이컵에 담긴 음료를 한 모금 마실 때와 집에서 소파에 앉아 캔 하나를 다 비울 때의 느낌은 다릅니다. 한 모금만 마실 때는 달콤한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한 캔을 다 마시려면 너무 단맛은 오히려 질립니다. 코카콜라의 톡 쏘는 그 맛은 한 모금 때는 자극적이지만 계속 마시게 하는 힘이 있었던 거죠. 코카콜라의 경영진은 이 미묘한 차이를 간과했습니다. 그저 이겼다는 데이터에 취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1985년 4월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기존 코카콜라 생산 라인을 전부 멈추고 깡통과 병 디자인을 바꾸고 뉴코크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초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사 먹어본 사람들은 꽤 달달하고 맛있네? 라고 했습니다. 경영진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주가도 올랐습니다. 역시 우리가 옳았어. 하지만 그 평화는 딱 일주일 갔습니다. 진짜 문제는 맛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잠깐, 그럼 내가 어릴 때 마시던 그 코카콜라는? 우리 할아버지가 사주시던 그 병 콜라는? 이제 영원히 못 마시는 거야? 상실감. 이것이 분노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코카콜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과 함께 전장을 누겼던 전우였고 야구장에서 핫도그를 먹으며 마셨던 추억이었고 첫 데이트의 설렘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맛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양복 입은 경영자들이 단지 펩시를 이기겠다는 이유만으로 그 추억을 강제로 빼앗아간 겁니다. 배신감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코카콜라 본사의 소비자 상담실 전화기는 말 그대로 녹아내릴 지경이었습니다. 평소 하루에 400통 오던 전화가 하루 1,500통, 나중에는 12,000통까지 폭주했습니다. 상담원들은 전화기를 들자마자 쏟아지는 욕설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편지도 쇄도했습니다. 트럭으로 몇 대 분량의 항의 편지가 본사 로비에 쌓였습니다. 그중 한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헌법을 고친다고 해도 참을 수 있다. 성조기를 바꾼다고 해도 이해하겠다. 하지만 코카콜라를 바꾸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어떤 노신사는 은폐자금을 털어서 시애틀에 구형 코카콜라 부하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게이 멀린스라는 이 남자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보다 더 나쁩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텍사스의 한 억만장자는 뉴코크가 출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슈퍼마켓에 있는 구형 코카콜라를 싹쓸이했습니다. 무려 500상자를 사서 자기 집 지하실에 쌓아놓았죠.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내 남은 평생을 버틸 겁니다. 심지어 미국의 적성국이었던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마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카스트로는 이것 보라. 미국의 자본주의가 드디어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군. 그 맛있는 걸 없애다니 미제놈들이 드디어 미쳤어.
라고 비웃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코카콜라 경영진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뉴코크가 더 맛있다며 왜 다들 맛없다고 난리야? 그들은 여전히 숫자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을 불러 분석해보니 사람들이 느끼는 맛없음은 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뇌에서, 가슴에서 오는 심리적 거부감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내 추억을 죽인 놈들이 만든 가짜 콜라라는 인식이 뇌를 지배해서 아무리 달콤해도 쓰게 느껴졌던 겁니다. 펩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펩시는 전 직원에게 휴가를 주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코카콜라가 맛을 바꿨습니다. 왜냐고요? 펩시 맛이 더 좋다는 걸 그들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로서는 뼈아픈 조롱이었습니다. 뉴코크 출시 79일째 되던 날 코카콜라 본사의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판매량은 곤두박질 쳤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매일같이 코카콜라의 멍청함을 비웃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회장 로베르토 고이주에타와 사장 도널드 키오는 마침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거대한 자연재해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요. 소비자의 마음이라는 거대한 해이를 숫자로 막으려 했다는 것을요. 1985년 7월 11일 텔레비전 방송들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속보입니다. 코카콜라가 돌아옵니다. 화면에 다시 등장한 도널드 키오 사장은 겸손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의 열정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리지널 코카콜라를 다시 판매하겠습니다. 단, 자존심 때문에 뉴코크를 바로 없애지는 못하고 원래의 콜라에 코카콜라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뉴코크와 함께 팔기로 결정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코카콜라 클래식이 매대에 깔리자마자 미국 전역에서 사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슈퍼마켓으로 달려가 클래식 콜라를 박스째 사들고 나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것처럼 기뻐했죠. ABC 뉴스의 앵커 피터 제닝스는 그날 저녁 뉴스 오프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미국인들은 잃어버렸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돌아온 코카콜라 클래식의 판매량은 예전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동을 겪으며 코카콜라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새삼 깨닫게 된 겁니다. 마치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만나면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요. 덕분에 코카콜라는 펩시에게 뺏겼던 점유율을 순식간에 회복하고 다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반면 야심차게 내놓았던 뉴코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코크2라고 이름을 바꾸며 연명해보려 했지만 결국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세상에는 거대한 음모론이 돌았습니다. 이거 혹시 코카콜라의 천재적인 마케팅 아니었나? 일부러 맛없는 콜라를 내놓아서 소비자들의 애국심과 충성심을 자극한 다음에 짠 하고 오리지널을 부활시켜서 판매량을 올리려는 고도의 전략 아니었어? 그럴싸하죠. 하지만 이에 대해 당시 경영진이었던 도널드 키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평론가들은 우리가 천재적인 전략을 썼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멍청한 실수를 했다고 말합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렇게 천재적이지도 않았고 다행히 그렇게 멍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치른 수업료는 엄청났습니다. 수천만 달러의 개발비와 마케팅비를 날렸고 무엇보다 경영진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으니까요. 자, 이 거대하고도 황당한 뉴코크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블라인드 테스트, 즉 데이터의 함정입니다. 인간은 혀로만 맛을 느끼지 않습니다. 브랜드가 가진 역사, 추억, 이미지,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맛이 듭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코카콜라 경영진은 20만 명의 미각은 분석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바로 브랜드의 주인은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라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코카콜라 상표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레시피도 회사의 자산입니다. 회장이 바꾸라고 하면 바꾸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뉴코크 사태는 그것이 착각임을 증명했습니다. 브랜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대중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면 그것은 더 이상 기업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비자의 문화이고 추억이며 정체성이 됩니다. 고이주에타 회장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코카콜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소비자들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뜯어고치려 합니다. 로고를 바꾸고 맛을 바꾸고 서비스를 바꿉니다. 물론 변화는 필요합니다. 펩시의 도전이 없었다면 코카콜라도 안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소비자가 사랑하는 본질을 건드리는 순간, 그리고 소비자와의 정서적 유대를 무시하는 순간, 제2, 제3의 뉴코크 사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더 좋은 제품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변함없는 친구일 수도 있다는 사실. 1985년의 뜨거웠던 여름, 미국인들이 코카콜라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브랜드는 어떤가요? 혹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고객의 소중한 추억을 지우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고객의 마음속에 어떤 존재로 남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에 시원한 탄산 같은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지식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